카오. 새벽 5시 김만철의 요란한 기침 소리에 아내 박숙자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 72세 김만철. 그는 이 집의 왕이었습니다. 숙자가 불이 나게 냉수를 떠다 바치자 만철은 물컵을 받아들기는커녕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이 여자야, 내가 찬물 달랐어? 미지근한 물. 50년을 같이 살아도 내 속을 이렇게 몰라. 아이고, 미안해요. 당장 다시. 됐어.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려. 그리고 오늘 국은 어제 그 맹탕 같은 미역국 말고 얼큰한 김치찌개로 끓여. 고기 팍팍 넣고. 숙자는 70세의 굽은 허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에 72세 남편의 아침상에 올릴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두 사람의 50년 결혼 생활을 요약하는 아주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김만철은 뼛속까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입버릇처럼 내가 왕년에 라는 허세를 달고 살았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헌법처럼 여겼죠. 여보, 양말. 여보, 리모컨. 여보, 등 좀 긁어봐. 72세가 되도록 만철이 스스로 해본 일은 숨 쉬는 것 외에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수발은 아내 숙자의 몫이었죠. 오전 9시 만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었죠. 숙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숙자가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쑤시고 속도 자주 쓰렸죠. 하지만 병원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하루 세끼 간식, 빨래, 청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타서 거실로 가져가자 만철은 TV를 보며 손만 내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마셔요. 알았어. 시끄럽게. 만철은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을 받는 것이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30년간 나라에 봉사하고 이 돈 받는 거야. 당신은 이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거 나한테 감사해야 돼. 숙자는 그 감사한 연금 280만 원 중 10만 원을 한 달 용돈으로 타서 썼습니다. 머리 한 번 하는데 3만 원,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면 10,000원. 그마저도 아껴 써. 당신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오후 2시 만철은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화투를 치기 위해서였죠. 여보, 나 경로당 간다. 저녁 6시까지 집에 와 있어. 내가 들어오면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숙자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이었으니까요. 만철이 나간 사이 숙자는 빨래를 널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저녁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메스꺼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하고 나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이랬습니다.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면 남편 밥은 누가 차려주지? 남편은 절대 혼자 밥을 못 먹는 사람입니다. 저녁 6시 만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밥. 숙자는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만철은 앉자마자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생선이 왜 이렇게 작아? 반찬도 어제랑 똑같잖아. 오늘 마트 안 갔어요. 내일 갈게요. 내일. 오늘 갔다 왔어야지. 만철은 밥을 먹으며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숙자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 했습니다. 속이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밥을 다 먹은 만철은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여보, 설거지 끝나면 내 발 좀 주물러줘. 오늘 경로당에서 너무 많이 걸었어. 숙자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50년째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지난달 숙자의 칠순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모였죠. 큰아들 준호, 딸 미경, 그리고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미경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숙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생일상을 차린 것도 청소를 한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저희가 건강검진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같이 가요. 건강검진?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엄마,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아버지는 매년 하시잖아요. 엄마도 하셔야죠. 만철은 옆에서 TV를 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한번 가봐. 요즘 맨날 아프다고 하잖아. 내 밥 차리는데 지장은 없어야지. 관리하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아버지를 노려봤지만 만철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숙자는 미경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이었죠. 피검사, 초음파, 내시경,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숙자의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는 마침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위암 일기라고요? 수술을 해야 해요? 숙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숙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만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서 연락 왔어. 그래. 뭐래. 위에 뭐가 좀 있대. 만철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럼 약이나 받아 먹으면 되겠네. 밥이나 차려. 배고파.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엄마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 엄마, 뭐래요? 위암이래. 일기라고.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당장 입원하셔야 돼요. 아빠는 뭐래요? 아빠한테는 그냥 위에 뭐가 좀 있다고만 했어. 왜요? 위암인데 숙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빠는 밥 차리라고만 할 거야. 미경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제발.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자, 이제 자. 다음 날 미경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위암이래요. 일기래도 당장 수술해야 한대요. 만철은 TV를 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끄럽게 왜 그래. 요즘 의사들이 다 그래. 돈 벌어먹으려고 겁부터 주는 거야. 아빠, 암이라고요. 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맹장 떼는 것 같은 거 아냐? 수술하면 며칠 만에 나오는데 호들갑 떨지 마. 아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맹장이요?
엄마가 위암이라고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세요? 그래, 알았어. 네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모르겠다. 만철은 TV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미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엌에서 숙자가 나왔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빠 건드리지 마. 엄마, 아빠 말이 맞다. 그냥 며칠 입원하면 되겠지. 엄마, 위암이에요. 일기라도 수술해야 한다고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아빠 밥은 누가 차려? 걱정 마. 엄마 괜찮아.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위암이라는 진단보다 맹장되는 것 같은 거 아니냐는 남편의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남자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3일 뒤 숙자는 준호의 차를 타고 조용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만철은 현관까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밥은 해놓고 가야지. 냉장고에 반찬은 꽉 채워놨어. 네. 일주일치는 있을 거예요. 일주일. 수술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려. 병원들이 참.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숙자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만철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 고혈압 약은 어디 있어? 서랍 위에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이요. 알았어. 빨리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만철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래 가지고 무슨. 1일차. 만철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숙자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생선조림. 이 정도면 일주일은 거뜬하겠는데. 만철은 밥솥에 있는 밥을 퍼서 반찬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었죠. 여보, 커피. 만철은 무심코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병원 갔지. 만철은 귀찮다는 듯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타려고 했지만 믹스커피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찬장을 뒤졌습니다. 설탕, 소금, 밀가루. 온갖 게 나왔지만 커피는 안 보였습니다. 에이, 됐어. 안 마셔. 만철은 다시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3일차. 밑반찬이 바닥났습니다. 밥솥에 밥도 떨어졌죠. 만철은 처음으로 쌀을 씻어보기로 했습니다. 쌀통을 열었지만 1인분이 얼마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대충 컵으로 쌀을 퍼서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얼마나 넣지? 에라, 모르겠다. 만철은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1시간 뒤 밥솥을 열어본 만철은 경악했습니다. 밥이 아니라 죽이 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A씨, 이 밥솥 고장났나? 만철은 밥솥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밥솥은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밥솥이 아니었죠.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5일차. 만철은 라면도 지겨워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남은 건 김치뿐이었습니다. 숙자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못 지어 먹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죠.
만철은 빨래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속옷을 5일째 입고 있었거든요. 세탁기 앞에 섰지만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표준, 울, 섬유유 연재, 헹굼. 에라, 모르겠다. 만철은 빨래를 세탁기에 쑤셔 넣고 아무 버튼이나 눌렀습니다. 세제도 대충 부었습니다. 1시간 뒤 세탁기 문을 열자 비눗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헹굼을 안 했던 거죠. 망할, 이것도 고장이야. 7일차. 왕의 왕국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버린 라면 봉지와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고, 만철은 같은 속옷을 계속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양말. 만철은 무심코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에 만철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제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11차. 만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커피가 어디 있는지, 자기 양말이 어디 있는지, 고혈압 약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며칠 먹지 않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나.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라는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72세 아기였죠. 만철은 자존심을 버리고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어떻게 됐냐? 네, 아버지,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 중이고요. 그래. 다행이네. 병원이 어디더라? 왜요? 가봐야지.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수술한 지 일주일 됐는데 이제 오시겠다고요? 그게. 바빠서.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병원 5층 502호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만철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만철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층 502호.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만해. 숙자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는 거 어때요?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요양하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네 아빠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계시면 돼요. 평생 엄마한테 의지해서 사셨잖아요. 이젠 아버지가 혼자 사는 법 배우셔야죠. 그래도 아빠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위암이라는데 맹장 같은 거라고 하지를 않나. 수술하는 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밥은 누가 차리냐고만 물어봤고요. 문 밖에서 만철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평생 아빠 종살이 했잖아요. 이젠 끝내요. 제발.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숙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만철은 병실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5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따뜻한 밥, 깨끗한 옷, 정돈된 집. 그 모든 게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진 왕국이었습니다. 만철은 비상계단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쓰레기장 같은 거실,
그는 거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일 만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건 나였나, 아내였나. 만철은 처음으로 안방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물건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낡은 화장품,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농협 통장이었습니다. 만철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결혼 초기엔 한 달에 5,000원, 10년 후엔 10,000원, 20년 전부터는 5만 원, 최근 10년간은 10만 원. 시대에 따라 조금씩 늘어난 용돈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출금 내역은 더 많았습니다. 출금 50만 원, 출금 30만 원, 출금 80만 원. 만철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234만 7천 원. 50년. 아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 남긴 돈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만철은 통장 옆에 놓인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아내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기록에 눈이 멈췄습니다. 출금 150만 원, 남편 칠순 잔치. 작년 기록. 출금 80만 원, 남편 양보. 3개월 전 기록. 출금 50만 원, 손주 생일 선물. 아내는 자기 돈을 모두 남편을 위해 썼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만철은 통장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50년 전 처음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입금 5,000원. 그때 쌀 한 가마니가 3,0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000원이면 결혼 초 신혼부부에겐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만철 자신은 당시 월급 5만 원을 받으며 그중 5,000원만 아내에게 줬던 겁니다. 나머지 4만 5천 원은 자기가 다 썼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만철은 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경로당에서 화투 치고 번 돈이었죠. 아내에게 이번 달 준 용돈은 10만 원. 자기가 하루 만에 쓰는 돈보다 적었습니다. 만철은 통장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0만 원. 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 그 돈으로 자기는 경로당에서 화투 치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준 건 10만 원. 그것도 아껴 쓰라며 잔소리하면서 만철은 통장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밥이 아니라 자신이 역겹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쌀통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계량컵으로 쌀을 한 컵 떴습니다. 물로 씻기 시작하자 뿌연 물이 나왔습니다. 몇 번을 씻어야 하지. 만철은 물이 맑아질 때까지 씻었습니다.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번엔 손바닥으로 물 높이를 재봤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밥은 여전히 죽이 되었습니다. 망할. 만철은 죽을 버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끝까지 먹었습니다. 두 번째 밥은 생쌀이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만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밥은 타버렸습니다. 밥솥 바닥이 새까맣게 눌어붙었습니다. 에이씨.
만철은 밥솥 네 솥을 꺼내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밥솥을 열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철은 그 밥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계란말이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까맣게 탔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쯤 성공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짰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싱거웠습니다. 세 번째는 먹을만 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만철은 도시락을 쌌습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찌개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숙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 때문인지 표정이 굳어 있었죠. 준호와 미경은 없었습니다. 왔어요? 숙자는 남편을 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만철은 어색하게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먹어봐. 숙자는 도시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병원 식사 나와요. 이거 진짜 내가 만든 거야. 밥도 짓고 계란말이도 만들고. 만철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탄 계란말이, 정성껏 지은 흰 쌀밥이 있었습니다. 숙자는 도시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2주 만에 밥 짓는 법 배웠어요? 그래. 어려웠어. 근데 배웠어. 숙자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나한테 시켰던 일들이 쉬워 보였나 봐요.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걸 당신은 2주 만에 배웠으니까. 만철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숙자가 만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면 다해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래요? 나 위암이라는데 맹장 같은 거라고요? 수술하는 날엔 전화도 안 했어요. 그건 내가 잘못. 50년 동안 당신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난 뭐였어요? 당신 하녀였어요?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밥 한 끼 해준다고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난 당신이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냥 지쳤어요. 미안해. 만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집에 가세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여보, 가요. 만철은 도시락을 식탁에 놓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숙자가 퇴원했습니다. 미경이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아니야. 집에 갈게. 엄마, 아빠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숙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보였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화장실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여보, 왔어. 만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밥 차렸어. 먹어. 식탁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숙자는 자리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만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숙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만철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철이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철은 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언제까지 일해야 해? 숙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언제까지 날 이렇게 대할 거야? 숙자는 만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0년이요. 뭐, 당신이 나한테 50년 동안 한 짓, 2주 만에 용서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언제쯤 용서가 될지. 1년, 5년, 10년? 어쩌면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보, 하지만 당신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세요. 언젠간 내 마음도 풀릴지 모르죠. 숙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철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만철은 여전히 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숙자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손주가 달려들자 만철은 미소 지으며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강민이. 밥 먹었어? 아니요, 배고파요. 그래. 할아버지가 밥 지어줄게. 만철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주와 함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 쌀은 이렇게 씻는 거야. 물이 맑아질 때까지. 우와, 할아버지 요리 잘하시네요. 만철은 웃었습니다. 요리라.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글쎄. 네 엄마는 아직 날 용서 안 했어. 그럴만하죠.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계속 노력할 거야. 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계속하세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철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숙자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예전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가려는데 숙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요. 만철은 멈춰 섰습니다. 정말. 그래요. 계란말이도 예전보단 낫고 만철은 웃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고마워. 만철은 숙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왕좌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철은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용서받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숙자도 알았습니다. 50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만큼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걸. 1년 뒤, 2년 뒤. 언젠가는 진짜 함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두 사람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파에 앉아 같은 TV를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을까요? 이 이야기 속 김만철 씨처럼 누군가의 헌신이 켜켜이 쌓인 왕국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으며 상처는 오랜 시간을 통해 아물어가는 법입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깨달음과 꾸준한 노력은 50년의 단절마저도 언젠가는 이라는 희망의 씨앗으로 바꿔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오늘 당신의 왕좌는 과연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왕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헌신은 없는지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쌓아 올린 믿음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아내도, 그리고 지난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진실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살 먹은 박철수라고 합니다. 오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저는 마지막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제 집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 아내와 함께 고른 커튼,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모든 것이 10년의 세월과 함께 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리 도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의 마지막 확인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정 전에 다 비우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셨어요? 체납이 벌써 6개월이나 밀린 것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저의 인생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10년 전 봄이었죠. 미정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월세로만 살아온 저에게 내 집이라는 것은 꿈만 같았거든요. 거실을 둘러보니 텔레비전이 있던 자리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앉아 저녁 뉴스를 보던 소파는 이미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벽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징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집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아직 정리 중이야 라고 했던 것. 가끔 새벽에 몰래 전화 통화를 했던 것들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우편물을 제가 보기 전에 먼저 가져갔던 것. 모든 신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각각의 창문 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과연 몇 개나 진실한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상자를 들어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8월 10일 오후 2시. 그날은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친구 집에 다녀올게. 어느 친구? 늦지 말고 들어와. 대학 동창이야.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늦어도 저녁에는 들어올게. 조심히 다녀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7시가 넘어도 미정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8시, 9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받았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졌나 싶어서 1시간 후에 다시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벌떡 일어났지만 그것은 항상 이웃집 소리였습니다. 아마 친구 집에서 늦어져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걸 거야. 연락만 미리 해주지.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을까?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정이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정이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정이요? 아니요, 요즘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온다고 했나요? 약속 잡은 적 없는데. 이상하네요. 분명히 누군가와 만난다고 했을 텐데.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미정이가 말한 대학 동창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대학 이야기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미정이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밤 저의 불안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병원에 연락해보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8월 13일 오후 3시 27분 저의 휴대폰에 번호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철수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 양평경찰서입니다. 부인분에 관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서에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부인이 무슨 일이?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와주세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다리 힘이 풀리면서 현관에 주저앉았던 순간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교통사고인가? 강도라도 만난 건가? 하지만 실제로 들은 이야기는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께서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펜션이요? 거기서 뭘? 함께 있던 분들이 3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분들이시고요. 그럼 미정이는 어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저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고 10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건네준 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설명하지 못해 미안해. 사랑의 대가라고 생각해줘. 아이들 잘 부탁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미정이는 제게 있어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의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집에 살 수 있었고 풍족하게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미정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정이와의 첫 만남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 같았습니다. 유명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에 공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 무엇보다도 검소하고 살뜰한 성격이었어요. 첫 데이트에서도 비싼 곳 대신 작은 카페를 선택했고 제가 계산하려고 하면 같이 내자고 했습니다. 그런 소박함이 좋았어요. 결혼 후 우리 생활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미정이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죠.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있었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정이가 만들어준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믿음과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서에 적힌 사랑의 대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지, 무엇보다도 왜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미정이의 유품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지갑, 그리고 몇 장의 서류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혹시 마지막 메시지라도 있을까 싶어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7월 15일. 월세 600만 원 송금 확인 바랍니다. 이번 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사정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7월 22일.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약 조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꼭 송금하겠습니다. 8월 5일.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연체 시 즉시 퇴거 조치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곧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600만 원? 월세?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얼이 빠졌습니다. 이 집이 월세라고? 그동안 저는 이 집이 우리 소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대화들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되어 왔더군요. 3월.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매번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5월. 곧 해결됩니다.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큰 돈을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미정이가 늘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준공 중이라 서류가 늦어진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처리해 주신다. 조금만 기다리면 완전히 우리 명의로 넘어올 거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거실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게 남의 집이었다니. 아이들과 함께 보낸 수많은 저녁 시간, 명절 때 찍었던 가족 사진들, 미정이와 함께 꾸몄던 이 공간들. 그 모든 추억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미정이가 늘 중요한 서류들이라며 보관하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집 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카드 명세서들과 대출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금액들을 보는 순간 저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2,400만 원, 은행 대출 9천만 원, 카드사 현금 서비스 2천만 원, 대부업체 대출 3천만 원. 절망스러웠습니다. 수억 대에 이르는 빚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보증을 섰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박철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된 5천만 원, 박철수 담보제공자 시댁 아파트, 박철수 공동대출자 3,500만 원.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정이가 형식적인 서명이라고 해서 몇 번 서명한 적은 있지만 이런 큰 돈의 보증을 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월세였다는 것, 아내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요? 할머니 집에 같이 있던 딸이 물어봅니다. 민서야, 우리 잠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왜요? 우리 집인데. 저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집을 나와야 한다는 것도. 8살, 6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집이 아니라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8월 16일 서울시립병원 장례식장.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잠시, 저는 곧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정이의 직장 동료들, 동네 지인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슬퍼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미정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고맙습니다. 항상 밝으셨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았습니다. 자위 되시는 분이세요? 네, 죄송한데 누구시죠? 저희가 미정이 부모입니다. 이제야 얼굴을 뵀네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장인어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여자는 장모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언제 만났었나요?
우리 딸이 평소에 사위 자랑을 많이 했는데 결혼식에 오신 분들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고인의 부모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신분증 확인 결과 성함이 다르게 나와서요. 성함이 다르다고요? 네. 고인의 성은 김 씨인데 아버님의 성씨가 이 씨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때 함께 사진을 찍었던 장인, 장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결혼식 때 있었던 사람들은 또 누구였던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당시 결혼식을 담당했던 웨딩 플래너를 찾아갔습니다. 아, 그때 기억나네요. 신부분이 특별 요청을 하셨거든요. 특별 요청이요?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올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객 도우미를 부모님 역할로 섭외해 달라고 하셨어요. 하객 도우미라니 그것도 장인 장모님을? 요즘 가끔 있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사정이 있을 때. 당시에는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또 다른 충격적 사실에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을 보내주던 장인의 모습,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장모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연기였던 겁니다. 장인 어른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좋은 사위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장모님은 미정이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모든 게 연기였다니.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정이가 평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 중이라 연락이 어려워요. 아버지께서 미국 사업 때문에 바쁘세요. 부모님이 우리 결혼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명절에는 꼭 인사드려야 해요.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들과의 문자 대화도 다시 보니 이상했습니다. 사위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딸이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모든 문자가 미정이가 다른 휴대폰으로 보낸 것들이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미정이는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한다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복, 건강식품, 과일 선물 세트, 모든 걸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어디로 간 건지, 10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가족은 누구였을까요? 명절마다 걱정하고 안부를 묻고 선물을 보내고 언젠가 뵐 날을 기다렸던 그 가족들은 모두 미정이의 상상 속 인물들이었던 겁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진짜 미정이는 누구였을까? 1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두 아이의 어머니는,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미정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옷장 뒤편, 심지어 침실 매트리스 밑까지 미정이가 숨겨둔 것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자 깊숙한 곳에서 대부업체와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종 톡촉장 1,200만 원 즉시 상환 요구, 법정 조치 예고 통지서, 담보물 경매 진행 안내, 연대보증인 추심 통지서, 제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적힌 서류들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저는 매트리스 밑에서 강 씨의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제 회사 선배인 강 씨의 신분증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 씨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강 선배님, 급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야? 아, 그런데 미정이는 어디 있어? 연락이 안 되던데. 선배님, 미정이가 죽었습니다. 뭐라고? 언제? 어떻게? 선배님, 혹시 미정이한테 돈을 맡기신 적 있나요? 아, 그거 말이야. 미정이가 정말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좋은 물건이요? 시세보다 훨씬 싼 아파트가 급매로 나왔다는 거야. 강남 쪽 신축인데 30평이 시세보다 1억 정도 싸다고 했어. 그래서요? 급매라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며칠 안에 계약금을 넣어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4억을 맡겼어. 4억을 맡기셨다고요? 언제요? 한 6개월 전쯤?
근데 이상하게 입주가 계속 미뤄지더라고. 미뤄진다고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서류 문제라고 하고,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저는 급히 강 씨가 말한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 매매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네. 해당 물건도 실제로는 없었고 그런 금매 물건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강 씨가 의심 없이 돈을 맡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너희 집도 그렇게 싸게 샀다면서 옆에서 과정을 다 보여줬거든. 그래서 믿었지. 시가 5억짜리를 4억에 샀다고 했잖아. 나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미정이의 직장이라던 곳도 찾아갔습니다. 혹시 근무자 중에 김미정이라고 있었나요? 제가 남편인데. 미정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저희 회사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근무한 적도 없고요. 그럼 미정이는 10년 동안 어디를 다녔던 걸까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복잡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미정이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을 송금하고 있었어요. 1월 3억 원, 3월 4억 원, 5월 5억 원, 7월 4억 원. 저는 어렵게 박영식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요? 미정 씨한테 완전히 속았습니다. 해외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해 준다고 해서. 해외 주식을?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주식을 원가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했어요. 총 16억 원을 보냈습니다. 미정 씨 친정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 인맥으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으셨군요. 미정 씨가 보여준 서류들도 완벽했어요. 미국 증권사 서류, 주식 매매 계약서, 심지어 아버지라는 분과의 통화도 들려줬거든요. 점점 복잡해지는 실타래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는 완벽한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주소, 실명, 검소한 생활 습관부터 해서 가족, 친구, 지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기였고 내 집 마련, 싼 매물, 투자 수익 등 인간의 기본 욕망을 활용하였습니다. 공기업 직원, 부잣집 딸, 미국 사업가의 딸 등 완벽한 연기까지 있었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는 빚을 막기 위해 더 큰 빚을 만드는 악순환의 중심에 있었어요. 강 씨에게서 받은 돈 4억은 기존 빚을 상환하였고 박영식에게서 받은 16억은 월세, 생활비, 새로운 투자 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기존 피해자들 달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모르고 산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징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집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회피하는 태도, 가족들과의 만남을 계속 미루는 것, 새벽에 몰래 하는 전화 통화들, 우편물을 먼저 확인하고 숨기는 행동, 현금 사용을 피하고 항상 카드로만 결제하는 습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미정이의 거대한 사기극에서 중요한 소품 중 하나였다는 것을. 저의 신뢰할 만한 외모, 회사원이라는 직업, 성실한 성격 모든 것이 미정이의 사기에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정이의 과거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복잡한 거짓말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미정이가 자주 언급하던 이모를 만나러 가는 길, 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모만큼은 진짜일 거라는 희망과 또 다른 거짓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어머, 미정이 남편분이시군요. 들어오세요. 50대 초반의 이모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늘 말했던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미정이가 저를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동네에서 조그만 미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정이가 또 거짓말을 한 거였네요. 미정이가 어렸을 적부터 거짓말을 자주 하고는 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저한테도 미정이가 투자 권유를 한 적이 있어요. 투자 권유요? 해외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서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이모,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기회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미정이가 무언가 숨기는 것 같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아이였어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했죠.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오늘 학교에서 연예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정말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나중에 학교에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럼 거짓말을 자주 했다는 뜻인가요?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그 아이는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진짜로 믿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사업가다, 우리 엄마가 의사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가정주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죠. 미정이는 현실보다는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그 세계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이모와의 이야기를 마치고 미정이를 조금 더 알기 위해 친구였던 정신과 상담의사 지훈이를 오랜만에 찾아갔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응, 오랜만이야. 다름이 아니라 뭐 좀 물어보려고. 저는 그간 있었던 일과 미정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미정이의 행동 패턴을 들어보니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했던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타인과 깊이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역할을 세팅해 이야기 속 자신을 만들고 그 서사로 현실을 견디려 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공기업 직원인 나, 부잣집 딸인 나, 완벽한 아내인 나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럼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진단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역할로서 버틴 삶의 흔적이 남아있어. 저는 미정이의 유서와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설명하지 못해 미안해. 사랑의 대가라고 생각해줘. 이 유서도 이상했어. 사랑의 대가라는 표현이 미정이답지 않았거든. 평소에 이런 추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역할을 유지하려고 했었을 거야. 비극적인 여주인공이라는 마지막 역할을 말이야. 지훈아, 나는 그럼 도대체 누구와 10년을 살았던 거니? 그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그 10년이 너에게는 진짜였다는 거지. 그럼 미정이가 나를 사랑한 것도 연기였을까? 역할 안에서도 진짜 감정은 존재할 수 있어.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고. 저는 10년간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진짜 같았던 순간들.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던 모습.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 작은 일에도 기뻐하던 순수한 표정. 함께 웃고 울었던 평범한 일상들. 친구로서 조언해주자면 지금 중요한 건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지. 너무 과거의 진실을 찾으려 하지 마. 대신 앞으로의 진실을 만들어 가야지. 앞으로의 진실? 그래. 너와 아이들의 진실한 삶 말이야. 저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가짜로 채워진 10년의 끝에서 앞으로 진짜로 채울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8월 20일, 미정이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진실을 찾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잡하게 얽힌 법적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부인분이 맺은 계약들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연대보증 계약이 총 8건, 금액으로는 약 3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행히 서명 필적을 분석해 본 결과 일부는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라고요? 네. 박철수 씨의 실제 서명과 다른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 주장이 가능해요. 위조 서명 제외한 실제 연대보증금 1억 8천만 원, 월세 연체료 3,600만 원, 기타 공과금 400만 원, 전체적으로 약 2억 2천만 원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저는 미정이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철수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나도 속은 거고. 하지만 제가 아내의 신뢰성을 보증한 셈이니까요. 그래도 네가 직접 찾아와줘서 고마워. 다른 사기꾼들은 잠적해버리는데. 저는 모든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완전한 배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처리 과정은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다른 피해자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자. 법적 처리 과정을 같이 지켜보자. 그리고 저는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시니까 이 정도 조건은 어떠세요? 투룸이면 충분합니다. 아이들과 제가 살기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짜 우리 공간이야. 거짓 없는 공간으로 우리는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큰 집에서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과도하게 크고 사치스러운 가구들, 명품 가방들, 값비싼 장식품들, 이런 것들을요. 아빠, 새 집이 좀 작아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야. 아무도 우리를 내쫓을 수 없어. 엄마도 여기 올 거예요?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셔. 하지만 아빠가 있잖아. 저는 아내 일을 수습하느라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러 뛰어다녔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에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가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가 요즘 좀 위축되어 있어요.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문제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안정감은 필요하죠. 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관된 일상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우리와 함께 있어줘서 너무 좋아요. 엄마는 자주 어디 가셔서 집에 잘 없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화려한 집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미정이와 함께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몇 장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모습,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장면, 장을 보고 돌아온 평범한 일상, 연극 같지 않은 순간들이었어요. 그런 순간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미정이가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우유 사오기, 손글씨로 쓴 장보기 목록, 아이들 숙제에 적힌 격려의 말들, 이런 것들은 연기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작은 상자에 선별한 사진들과 메모들을 담았습니다. 이 상자를 만든 이유는 가짜였던 순간들 사이에도 진짜 손길이 있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 엄마 사진이에요? 응. 엄마와의 좋은 기억들이야.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희를 사랑했던 건 진짜야. 그렇게 미정이와 살았던 기억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빛이 무엇인지. 오늘도 편의점에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왔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민서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서가 많이 밝아졌어요. 요즘 아빠 자랑을 자주 해요. 정말요? 네. 우리 아빠는 매일 저를 데려다 주세요라고 친구들에게 말한대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있는데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커서 편의점 사장님 할래요. 왜? 아빠처럼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는 사장님이고 싶어요. 며칠 후 선배 강 씨를 만났습니다. 철수야, 요즘 어때? 힘들지만 괜찮아요. 선배님은 어떠세요? 나도 처음엔 화가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걱정돼. 너무 자책하지 마. 고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 손님들이 요즘 칭찬 많이 해요. 정규직으로 전환 어때요? 정말요? 네.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아이들 생각하며 성실하게 일한 모습이 인정받는 것 같아 제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아빠랑 준호랑 저랑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집에서요. 얼마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아내도 믿음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소중한 것들은 잃지 않았어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록 그 시작이 어둠 속에서 시작될지라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빌린 빚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자신이 기른 빛은 영원합니다. 작은 아파트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빌린 빚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진짜 빛이었습니다. 저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저의 새로운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는 소박한 아침 식사, 편의점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인사. 모든 것이 작지만 진실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